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희이고 올해 71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바로 제가 온몸으로 낳은 제 아들에 의해 15명의 친척들 앞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손자의 5번째 생일 파티였어요. 저는 전날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사고, 단골 식당에서 음식도 주문해오게 했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손에 가득 짐을 들고 오늘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택대문에 들어서자 며느리 연주가 2층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대답도 없이 찡그린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에 들어가 선물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음식을 정리하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손자의 방에 왜 들어가세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물건은 손대지 마세요. 저는 멈춰섰고 새로 산 유리잔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좀 치워주려고 해단다. 연주는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하면 더 엉망돼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뭔가 도와주고 싶으시면 먼저 물어보세요. 저는 꿀꺽 침을 삼키며 부드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손이 익숙해서 그만.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엄마가 거기 서 계셔도 저 피곤해요. 밖에 나가서 앉으세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있는 15명의 친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떤 조카는 비웃었고 올케 한 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는 발밑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구석에 앉으려는데 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돌아가 주실래요? 오늘은 우리 아이 생일 파티지. 제사도 아닌데 어머니가 오셔서 분위기만 무겁게 하시네요. 그 말은 제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저를 변호하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대문을 나섰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우산도 없이 목에 실크 스카프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서 저는 곧장 예전 하숙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자를 돌보러 이곳에 온 지 몇 달 동안 임시로 빌린 20평방미터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200m쯤 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 조카가 저를 따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속상해하지 마세요. 전 이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는 돌아가렴. 부모님이 화내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돌려 뛰어갔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빗소리 속에서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덜덜 떨렸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아 저는 어둠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그저 텅 비었습니다. 저는 나무장 속에서 오래된 천으로 싼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저택의 등기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시골 땅을 팔아 그 저택을 샀고 그 땅은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현에게 나중에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오늘 저를 구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등기증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다 태워버리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임종을 앞둔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아도 좋아. 하지만 자식에게 무시당하지는 마오. 저는 눈물을 닦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머릿속에 분명한 한마디가 울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 늙은이가 말할 차례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옛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온 가족의 눈을 뜨게 할 일을 하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전날 밤 비를 맞아 두통이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연민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한 차를 끓여 오래된 찻잔에 따라 놓고 핸드폰을 들어 10년 전 저택 등기 때 도와준 변호사 진태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태가 3번 울리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정희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회수하고 싶어요. 화곡로 168번지 집, 제 명의로 되어 있죠? 아직 명의 이전 안 했죠? 네, 완전히 어르신 명의입니다. 위임장도 없고 공동소유도 아닙니다. 좋아요. 지금 거주 중인 사람의 사용권을 종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진태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저에게 맡기세요.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후 저는 소박한 갈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시내 은행으로 갔습니다. 결혼 초에 도현을 위해 생활비를 편하게 보내려고 만든 보조 계좌를 모두 차단하고 제 명의의 원래 계좌만 남겼습니다. 직원이 이유를 묻자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막으려고요. 은행 일을 마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5년 전 도현에게 써줬던 모든 위임장을 취소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나이 들어 저택 처리를 맡기려고 했던 위임장이었습니다. 취소 신청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어때? 늙어도 자식은 다시 가르칠 수 있지. 점심 무렵 저는 예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남, 제가 땅 장사할 때 전속 기사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일남이를 기억하세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저는 일남을 내일 밤 저의 별장으로 불러 3층에 있던 제 방에서 제 짐을 모두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방은 제가 손자를 보러 올 때마다 머물던 곳이었어요. 제 짐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선풍기 하나, 서류가 들어있는 작은 괴짝 하나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하숙방에 들러 별장 서류의 복사본을 꺼내 핸드백에 미리 끼워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별장 앞에 섰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불이 밝고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또다시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연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듯이 말했어요. 엄마가 또 왜 오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방에 서류 몇 개를 두고 왔어. 그거 챙기고 바로 갈게.
연주는 위층을 힐끗 보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올라가요. 저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두 개의 인생을 거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층, 제가 명절마다 쉬던 그 방은 이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풍기는 꺼져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제 짐은 모두 종이 상자 하나에 쑤셔 넣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집을 사서 그 애가 넉넉하게 살도록 해줬었지요.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천 가방에 담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도현이가 두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으니 더 이상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 이 집은 결국 내 거야? 제 가슴이 콕 하고 아팠습니다. 연주가 부엌에서 케이크 쟁반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여기 있어도 눈에 거슬리는데 잘 됐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이르러 고개를 돌려보니 손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야른 수건이 배 위에 덮여 있었어요.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진태에게 보낸 메시지는 4글자뿐이었습니다. 회수 시작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숙방에서 낡은 추억이 담긴 천 가방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시선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비웃던 모습,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며 내뱉던 말. 저 할머니 여기 있어도 눈에 거슬려. 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누렇게 바른 수첩을 펼쳐 분명하게 한 줄을 썼습니다. 7월 12일, 무시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하다. 이른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 진태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봉인 조서를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침착하게 계시면 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침착하라고요? 이제야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일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트럭을 별장 정문에 대주세요. 도와줄 사람도 꼭 데려오세요. 제 집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는 답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그 사람들이 보면 난리칠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난리칠수록 좋아요. 한 번에 정신 차리게 해줘요. 오후가 되어 저는 차분한 회색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집 앞에 섰습니다. 진짜 주인으로서 꾸밈없이 서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4시, 저는 구청 공증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와 최종 확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분명한 문서였습니다. 백화빌라 별장 전체의 사용 권한을 회수하며 소유자 정의 명의로 임시 거주 권한을 일방적으로 전면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는 합법적이었고 관할 경찰에도 통보되었습니다. 주민대표도 참관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저녁 6시 30분, 일남의 작은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붉은 도장이 찍힌 통지서를 들고 한때 제 모든 희망을 걸었던 집을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연주가 집에서 나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또 왜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통지서를 얼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은 자산 목록 작성을 위해 임시로 회수됩니다.
소유권 증명서가 없는 며느리와 제 아들은 오늘 밤 안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연주는 종이를 낚아채어 뒤적이며 입을 벌렸습니다. 도현이 안에서 나와 제가 현관에 서 있는 걸 보자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엄마는 내게 결과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그럼 집문서에 내 이름이 있는지 보여줘. 한 줄만 보여줘봐. 주민대표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은 2시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합법적 결정입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려고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잠그지 않았던 별장 대문을 저는 제 손으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샀던 가구와 짐들이 아들이 한때 귀찮은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에 의해 하나씩 옮겨졌습니다. 방 안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주의 증오 가득한 시선을 지나 아이가 제 다리에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여기 있을 거야. 도현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제 어깨에 기대 잠든 손자에게만 머물렀습니다. 마치 마침내 안전한 곳을 찾은 듯 깊이 잠든 아이. 그리고 울음소리, 애원, 절규는 모두 2글자, 경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온 동네가 우리 집 얘기로 술렁였습니다. 제가 별장을 회수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소문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명예는 남의 입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나 무시할 수 있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 나는 손자를 내가 임대한 작은 하숙집으로 데려갔다. 방 하나, 부엌 하나, 낡은 침대 하나가 있는 곳이었다. 나는 청소를 하고 손자가 누울 이불을 펴고 향긋한 닭죽을 끓여주었다. 아이는 맛있게 먹으며 입가에 죽을 묻히고도 해맑게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직 어린 저 아이가 왜 어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가? 한편 내 아들과 며느리는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도 모두 거절했다. 남들 앞에서 망신당한 가족을 누가 선뜻 받아주겠는가? 내 사촌동생이 이야기해줬다. 어젯밤 도현이가 옥난이네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는데 이모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내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누가 이제 너를 들여보내겠니? 라고 했대. 그 말을 듣고 나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허전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 그날 오후 도현이가 하숙집을 찾아왔다. 그는 마당에 서서 눈은 움푹 들어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 베란다를 올려다보며 크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다. 5분 뒤 그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조금 열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갈 데가 없어요. 연주는 친정으로 갔고 난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잠시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엄마.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 내가 예전에 엄마를 집에 임시로 들인 남처럼 여겼던 그 방식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아요, 엄마. 나는 안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 의자를 들고 나와 문 앞에 두었다. 여기 앉아. 내가 충분히 후회할 때까지 엄마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는 정말로 앉았다. 저녁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땀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내버려두고 안에서는 손자에게 밥을 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동화를 읽어주었다. 아이는 강아지처럼 골아떨어지며 꿈속에서도 할머니, 할머니를 불렀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보니 도현이는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어릴 적 아버지에게 혼날 때처럼. 밤이 깊고 복도에 바람이 스며들었다. 나는 낡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제 모든 걸 잃은 걸 알아요. 나는 대답했다. 잃은 건 내가 내던진 거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엄마?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실수를 3번째까지 반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깨워 하숙집 앞에 있는 빗자루를 가리켰다. 여기 남고 싶으면 마당부터 쓸어. 오늘부터 너는 처음부터 다시 사는 거야. 남의 집 머슴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쓸었다. 한 번 한 번 자존심을 내려놓는 듯 무겁게. 나는 그가 사과하길 바라지 않았다. 그가 이해하길 바랐다. 그리고 이해하게 하려면 높이 앉았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그것이 어머니를 무시한 대가다. 그 다음 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는 일어났다. 문을 열자 그는 복도에 세워둔 내 낡은 자전거를 닦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허락을 기다린 것도 아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한 것이다. 나는 말했다. 저 자전거는 엄마가 10년 전에 시장 보러 다니려고 산 거야. 기억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녹두밥을 한 솥 지어 그의 앞에 내놓았다. 먹어. 그리고 준비해. 오늘 엄마가 너 데리고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그는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무슨 변호사예요, 엄마? 나는 대답했다. 재산 처리 변호사야. 엄마가 장난 아니라는 걸 내가 직접 듣게 할 거야. 우리는 진태 씨 사무실에 갔다. 안은 차갑고 조용해서 팬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다. 진태 씨가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다. 정희 씨, 이건 별장 사용권 회수 완료 확인서입니다.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지 않고 서명했다. 도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낮게 말했다. 엄마, 그럼 이제 나 집에 아무 권리도 없는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언제 권리가 있었니? 엄마가 그냥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내가 욕심이 많았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 신경 안 쓸 거라 생각했어요. 한 번만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 진태 씨를 향해 말했다.
공동 소유자로 이름 올려달라고? 절대 안 돼. 하지만 내가 제대로 하면 엄마가 자식이 길에서 죽게 두진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도현이 더 이상 불만도, 반항도, 변명도 하지 않는 걸 보았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내 시선을 끌었다. 밤에 나는 말했다.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봐. 뭐든 상관없어. 일 안 하면 밥도 없어. 그는 네, 라고만 대답했다. 사흘 뒤, 그는 와서 말했다. 건설 현장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엄마 하숙집 근처예요. 일일찍이지만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운동화를 내밀었다. 이거 내 아버지가 신던 신발이야. 당분간 신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신발을 오래 바라보다가 앉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아침, 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그가 현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게 뭐니? 그가 내밀었다. 일기장이었다. 첫 장에 쓰여 있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날. 나는 웃었다. 우리 아들도 일기 쓸 줄 아네? 그는 말했다. 잊지 않으려고 써요. 엄마가 읽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가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고쳐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손자가 내 품에서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 아들이 후회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적어도 나는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구나. 왜냐하면 엄마로서 가장 아픈 건 배신이 아니라 자식이 더 이상 잘못을 고칠 줄 모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내가 저택을 되찾은 날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 아들 도현은 이제 막일을 하러 다닌다. 이른 아침에는 돌을 나르고 저녁이 되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가 남긴 낡은 옷과 신발을 닦는다. 더 이상 집주인이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아내를 부리고 어머니에게 소리치던 모습은 없다. 며느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아들을 안부조차 묻지 않는다. 내 손자, 즉 내 손주는 여전히 내가 뒤에 태워주는 자전거를 타고 매일 학교에 간다. 아이는 더 즐거워 보이고 나에게 더 많이 매달리며 특히 더 이상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아침 내가 손자를 위해 선지죽을 끓이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연주가 서 있었다. 얼굴은 돌처럼 차갑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연주는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다. 엄마, 우리 할 얘기 있어요. 나는 남자를 힐끗 보고 즉시 변호사임을 알아챘다. 나는 집에 들이지 않고 베란다에 의자를 끌어내며 말했다. 말해봐라. 연주는 종이 한 장을 책상에 놓았다.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저택은 공동 재산이에요. 나는 의자에 기대며 부채질을 했다. 내가 감히 저택이 공동 재산이라고 말하나? 변호사가 끼어들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빨간 등기권리증 원본을 탁자에 3개 내리쳤다. 잉크도 아직 선명했다. 여기 이름이 누구로 돼 있나? 정희, 나 혼자다. 도현도 아니고 연주도 아니다. 누구도 나눌 수 없다.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연주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에게 그 집을 주겠다고 말한 적 있잖아요. 말로도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나도 100살까지 산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누가 나랑 계약서 썼냐? 연주는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 난 못 믿어요. 끝까지 소송할 거예요. 나는 일어서서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송해라. 소송에서 온 친척들이 내가 나를 집에서 어떻게 쫓아냈는지 알게 해라. 법정에서 내 아들이 친척 15명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듣게 해라. 엄마,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연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더 말하기도 전에 내 손주가 집안에서 나와 눈을 비비며 멍하니 말했다. 엄마. 연주는 아이를 안으려 몸을 숙였지만 아이는 뒤로 물러섰다. 나 엄마랑 안 갈래. 할머니랑 있을래.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얼어붙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아이가 이미 선택한 것이다. 변호사는 연주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가시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등을 돌리기 전 연주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해요. 나 다시 올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손주를 안고 속삭였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널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날 오후 도현이 집에 와서 내 표정을 보고 뭔가 있었던 걸 눈치챘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자 그는 멍하니 있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다. 내가 내 아이 지키는데 신경 써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란다에 나가 혼자 앉았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무언가를 계속 썼다. 나는 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가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저택을 나누자고 한 그날 이후 나는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다. 그 뒤의 침묵이 오히려 더 경계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연주처럼 앙심 깊은 사람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일주일도 안 돼 일이 터졌다. 그날 나는 점심을 준비하다가 손주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정희 할머니, 어떤 낯선 분이 학교에 와서 시우 어머니라고 하며 데려갔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저희는 가족에게 미리 얘기한 줄 알았어요. 나는 들고 있던 국소들 떨어뜨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소리쳤다. 뭐라고요? 누가 허락했어요? 신분 확인은 했나요? 선생님은 더듬으며 말했다. 네, 신분증이 있었고 아이와 찍은 사진도 있어서 저희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골목 입구까지 뛰어나가 택시를 불렀다. 입에서는 한마디만 계속 반복했다. 내 손주가 납치당했어요. 가는 길에 나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 오라고 했다. 그는 네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진태 변호사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경비실에 들어가 CCTV를 확인했다. 정말로 연주, 내 며느리가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아이를 차에 태워 데려갔다. 아이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손을 흔들며 즐거워했다. 나는 속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모든 인맥을 뒤지고 연주 친정집 이웃, 고모, 고모부, 고모할머니까지 전화를 돌렸다. 오래전부터 안 봤어요. 더 이상 연락 안 해요. 그날 저녁 도현이 눈이 빨개져서 들어와 물었다. 애는요? 엄마, 어디로 데려간지 알아요? 나는 소리쳤다. 내가 알면 여기 앉아 있겠냐. 우리 둘 다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핸드폰을 열어 진태 변호사에게 양육권 서류를 모두 보내고 일남에게 연락해 연주가 언급했던 낡은 아파트 단지를 함께 돌자고 했다. 그리고 하늘도 도왔는지 셋째 날 밤 일남 차에서 졸고 있는데 진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찾았습니다. 청룡아파트 503호. 오늘 오후 연주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일남에게 차를 돌리라고 했다. 거의 다 왔을 때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진태 변호사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녀가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올랐다. 503호 문 앞에 도착하자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 안 갈래. 할머니랑 집에 갈래. 나는 문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쳤다. 시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왔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 있었다. 뒤에는 경찰 2명이 조서를 쓰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손주를 꼭 안았다. 그것이 내 목을 조이며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엄마가 전화 못하게 했어요.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를 가뒀어요. 나는 획 돌아서 연주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이미 경고했지. 내 아이를 건드리면 참겠지만 내 손자를 건드리면 내가 널 죽일 거야. 경찰이 나를 붙잡으며 진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는 뼛속까지 찔린 할머니의 분노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이를 데려왔고 내 마음은 조여드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했다. 나는 알았다.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손자를 안고 자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 베개가 젖었다. 나는 속삭였다. 할머니가 사는 이유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내 엄마가 못하면 할머니가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내가 막차를 우려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진태 변호사가 서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집에 들여 작은 거실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혔다. 정희 어머님, 어제 저희가 파출소에서 조서를 다 마쳤어요. 연주 씨가 합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임의로 데려간 행위가 있었어요. 아직 기소 단계는 아니지만 임시로 접근 금지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그 여자가 내 손자한테 못 다가가는 거지? 진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6개월 동안 그녀는 시호에게 접근할 수 없고 위반 시 엄정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영구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방 구석에 앉아있는 도현을 바라봤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그 애가 미워서가 아니야. 내 아이가 평온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잠시 후에야 작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 잘못한 건 용서하지만 2번은 화가 난다. 3번째로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땐 엄마도 더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집문서, 아이의 출생신고서, 경찰 결정서 등 모든 서류를 한 파일에 모았다. 나는 이 모든 걸 친척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보복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얹혀 살지 않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한때 나를 저택에서 쫓아냈던 10여 명의 친척들을 불렀다. 일라민의 집을 빌려 그들을 초대해 밥을 먹였다. 상다리는 화려하지 않았다. 매운탕, 데친 채소, 돼지고기 장조림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이 온 건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나는 일어나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여기 있던 사람들, 오늘은 끝까지 들어.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차분히 한 장씩 펼쳤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증, 은행 송금 내역, 도현에게 주었던 위임장 취소서, 마지막으로 연주의 아동 유괴 행위에 대한 경찰 처분 결정서까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너희는 내가 늙어서 만만한 줄 알지? 늙었어도 눈 멀진 않았다. 내가 말 안 한 건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정이 남아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이 필요 없다. 이제는 공평함이 필요하다. 나를 한때 한심하게 여겼던 시누이가 말했다. 정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진실인 줄 몰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늦게라도 아는 게 다행이지. 하지만 기억해. 이제 누가 내 아들 집에 얹혀 산다고 말하면 이 서류 한 장 한 장을 다 보여줄 거야. 한 사촌 오빠가 빗돌게 웃었다. 정희 누나, 정말 조용히 대단하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 대단하지 않아. 다만 바보는 아니다. 그날 밥상은 평소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때로는 침묵이 수백 마디 말보다 무겁다는 걸. 모두 돌아간 뒤 나는 도현 옆에 앉아 말했다. 봤지? 욕 한마디 안 해도 엄마가 온 가족을 조용히 만들 수 있어.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엄마가 진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적 그가 어둠을 무서워하며 한밤중에 내게 안겼을 때처럼. 가족 앞에서 억울함을 풀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수십 년의 침묵 끝에 드디어 내 목소리를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연주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내 예상대로였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에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려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나는 그가 법원 사람임을 바로 알아봤다. 정희 어머님, 이건 소환장입니다. 연주 씨가 시효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진 않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나는 이번 일로 그 여자가 멈출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나무 책상 앞에 똑바로 앉아 불을 환히 켜고 모든 서류를 펼쳐놨다. 도현이 들어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엄마, 왜 법원 서류가 있어? 나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양육권을 생모 연주에게 이전하라는 청구 부분을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다시는 시우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주먹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겨야 해. 나는 그날 밤 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급히 와서 서류를 꼼꼼히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님. 유괴 사건 기록과 아이가 데려가질 때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상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늙었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아들은 서류만 준비하세요. 서명은 제가 다 할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도현은 진태 씨의 지도하에 진술서 한 장 한 장, 진술 한마디 한마디, 증거 하나하나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앉아있다가 허리가 아팠지만 한마디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손자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것을요. 재판 당일, 저는 은실로 수놓은 검은색 아오자이를 입었습니다. 그 옷은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멋을 부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예전에 저에게 만약 아이가 소중함을 모른다면 내가 꼭 지켜야 해 라고 말했던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구청 인민법원 월요일 아침 작은 법정 파란 플라스틱 의자가 조용히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도현과 진태 씨 옆에 앉아 정면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연주가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곁에는 정고앳된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연주는 저를 쳐다보지만 인사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며 마치 도전하듯이 굽어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친모가 양육 우선권을 가지며 특히 할머니가 고령이고 건강과 경제적 조건이 부족하다. 저는 가만히 앉아 도현을 곁눈질로 봅니다. 제 아들은 주먹을 꽉 쥐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저는 일어나 천천히 방 중앙으로 걸어나가 말합니다. 저는 시우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키워왔고 아이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의 명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를 방에 가두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낯선 곳에 억지로 있게 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 보고서와 접근 금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연주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단순한 오해일 뿐입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폭행도 없었습니다. 진태 씨가 반박합니다.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우는 할머니와 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재판 마지막에 아이가 불려 나옵니다. 아이는 낡은 곰인형을 꼭 쥐고 들어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누구와 살고 싶니?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엄마랑 있으면 문이 잠겨서 무서워요. 저는 가만히 앉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손자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정희에게 있다고. 연주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번엔 연주가 완전히 졌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려던 이를 겨우 끌어올린 사람처럼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어른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압니다. 도현은 곁에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설 때쯤 그가 멈춰 서서 저를 봅니다. 엄마, 오늘 엄마 진짜 멋졌어요. 내가 듣는 내내 엄마가 나 대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지 않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엄마가 대신 싸울 수 있는 건 아직 살아있으니까지. 나중에 엄마 없으면 누가 너 대신 싸워주겠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법원에서 한 일 들었어요.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존경은 필요 없어요. 저는 손자만 평온하게 키우면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잠시 평온해졌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막리를 하지만 예전보다 성실해지고 술도 줄이고 예전처럼 멍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씻기고 책을 읽어주고 가끔은 저와 설거지까지 다투며 하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혼 이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도현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할 거예요. 제가 올려다봅니다. 뭐라고? 그가 내민 것은 야간 검정고시 등록 신청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학력이 없어요. 마길로는 겨우 살아가지만 아이를 책임지기엔 부족해요. 엄마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혹시 나중에 엄마가 안 계셔도. 저는 한동안 멍해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던 빨래를 멈추고 옷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짊어졌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어느 저녁 동네 여성회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제가 손자 양육권을 되찾은 일을 듣고 경험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저 엄마, 할머니로서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진짜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언니 존경해요. 이 나이에 법정에서 떨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섰잖아요. 누가 안 존경하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락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처럼 늙고 약하고 한때 집에서 쫓겨났던 이들도 여전히 같이 있고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 71세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고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선 이유는 힘들었던 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짧게
제가 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재산 회수, 위임 철회, 아들 교육, 손자 지키기. 마지막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화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나죠. 하지만 화난다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화는 잘못을 알게 하려는 거고, 용서는 고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도현이 현관 앞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올리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벽에 기대었습니다. 하늘은 캄캄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여성회 발표 이후 하숙촌의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간식 먹자, 절에 가자고 하며 속삭였습니다. 정희 씨, 정말 우리 본복이에요. 기운이 대단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중년의 남자가 골목 입구에 서서 내 하숙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동네 누군가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흘, 나흘 연속으로 나타나자 경계심이 들었다. 나는 일남에게 뒤를 밟으라고 했다. 5째 날 저녁, 그가 돌아와 말했다. 정희 누나, 그 사람 연주의 개인 변호사래요. 뭔가 또 꾸미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계속 지켜보게 둬. 하지만 다음에 올 땐 선글라스 벗고 내 얼굴 똑바로 보라고 해. 난 누구도 두렵지 않아. 정말로 바로 다음 날 그는 직접 찾아왔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저는 연주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협상을 원합니다. 나는 팔짱을 꼈다. 무슨 협상?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드님을 사적으로 보호자 없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금전적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돈으로 아이를 바꾸자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돈이 없어서 굶는 노파라고? 그의 표정이 변했다. 연주 씨가 친모입니다. 그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었다. 친모라고 해서 다 자격 있는 건 아니야? 정말로 아들을 생각했다면 방에 가두지 않았을 거고 용서를 돈으로 사려 하지도 않았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아직 유효한 접근금지 명령서를 꺼내 들어 보였다. 이게 법이야. 그리고 이건. 나는 가슴을 가리켰다. 사람의 도리야. 돈은 가져가. 그녀가 제대로 된 사과를 들고 오면 그때 손자를 만나는 걸 생각해보지.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날 도현이 일찍 집에 왔다.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화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지켰다면 엄마가 거리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괜찮다. 엄마가 한 번 견디면 내가 다시 제대로 살아가는 걸로 충분하다. 다음 날 나는 아이를 예방접종 마치러 데리고 갔다. 보건소에서 한 나이 든 간호사가 물었다. 할머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가 할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눈빛만 봐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키운 걸 알겠어요. 남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였다. 여보, 우리 집은 이제 평온해. 아들도 후회할 줄 알게 됐고, 손주도 안전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 나는 편지를 접어 부부가 함께 쓰던 오래된 노트에 끼워 넣었다. 어디로 보내지 않았다. 내가 알면 됐다. 당신도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 믿으니까. 나는 변호사가 찾아온 뒤로 연주가 더는 방해하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람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일주일 후, 내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왔다. 이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시호까지도. 나는 핸드폰을 꼭 쥐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름도 낯선 번호도 없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도현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가 또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침묵하고 경계하기로 했다. 나는 파출소에 가서 문자를 신고했다. 경찰은 접수하고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별다른 조치는 없을 거란 걸 알았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장을 보고 돌아오니 하숙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분명히 문을 잠갔던 게 기억났다. 급히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시우의 곰인형이 찢겨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인형 속을 뒤진 것 같았다. 나는 몸이 떨렸다. 곰인형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서랍과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다 그대로였다. 그래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도현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누가 침입해서 시우 인형을 뒤졌어. 도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틀림없이 연주야. 뭘 찾는 거지? 나는 찡그리며 말했다. 찾으려는 게 아니라 겁을 주려는 거야. 엄마가 무서워서 손자를 넘기길 바라는 거지. 도현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안 돼, 내가 한 번에 끝내줄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내가 손대면, 그쪽에서 영상 찍어서 터뜨리면 바로 양육권 잃어. 그는 굳어버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지키고 싶으면 냉정해야 해. 내가 잘못하면 엄마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다음 날 나는 자물쇠 2개를 더 달고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선생님께도 미리 말해 나나 도현 외에는 절대 아이를 인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흘 뒤 진태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희 이모, 누가 이모가 행위 무능력자라고 허위 서류를 만들려 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양육권을 뒤집으려는 것 같아요.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 손자를 빼앗으려 하는 건가? 차를 따르면서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는 말했다. 도와줘요. 이번 주 안에 정신과 진단받고 능력 확인서 발급받아서 공증하고 서류를 미리 법원에 제출할게요. 먼저 막아야죠.
진태 씨가 말했다. 이모,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약한 자만 남이 짜준 길을 따라가죠. 나는 병원 3곳을 돌며 모든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나는 완전히 멀쩡했다. 모든 서류를 진태 씨에게 맡겨 동사무소와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한 분은 시호 아빠 사진 옆 하숙방 벽에 붙여두었다. 누구든 방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이 할머니는 가족을 지킬 만큼 충분히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날 밤 나는 손자를 품에 안고 그가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누구도 널 빼앗아 가지 못해. 그들이 어떤 꾀를 쓰든 나는 내 의지로 지켜낼 거야. 제가 정신감정서를 공개해 제가 완전히 정상임을 증명한 후 하숙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축하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네요. 근데 뒤에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약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71세의 할머니가 강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일주일도 안 되어 저는 누군가가 제 은행 계좌에 무단 접근을 시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로그인 정보를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내 돈을 빼내려는 걸까요? 저는 은행에 가서 모든 정보를 변경하고 최근 거래 내역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그때서야 제 이름으로 된 위조 신분증 사본이 누군가에 의해 부계좌 개설 요청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예금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본을 들고 멍해졌습니다. 사진은 분명 제 사진이었지만 생년월일이 수정되어 있었고 서명도 80%는 흉내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진태 씨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분명히 재정적으로 공격하려는 겁니다. 일찍 발견하지 못했으면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을 잡을 방법이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하지만 큰 가능성은 가족 중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조사해야 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장롱을 열고 제가 숨겨두었던 옛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저택에서 쫓겨날 때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 서류, 예금 통장은 모두 도현이가 보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러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전에 엄마 은행 서류들 내가 맡았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잘 보관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준 적 있니? 연주까지도? 그는 몇 초간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그녀가 엄마 신분증 사본을 뭔가 등록하려고 빌린 적 있어요. 깊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 이름이 들어간 건 뭐든 3번은 확인해라.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에 전화해 모든 상황을 신고하고 모든 이상 부계좌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위임장을 작성해 오직 저만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제 아들조차도 대리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진태 씨가 전화했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부계좌 개설자 명의는 연주가 일했던 회사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주의 부탁으로 선생님의 정보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제 고소할 수 있나요? 진태 씨가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